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은 학습자,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사안의 뼈대만 날카롭게 발라내서 가장 흥미로운 통찰을 전해드리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주제는 그 단순한 지역 상생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네, 바로 대한민국 남부권의 지도를 완전히 그리고 어쩌면 영구적으로 바꿔놓을 전남, 광주 400만 통합특별시의 거대한 경제청사진입니다. 모든 자본과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서 지방이 어떻게 새로운 국가 성장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을지 탐구해보는 여정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복잡한 경제 지표들이랑 남부권의 거대한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잖아요? 완전 현실이죠, 지금은. 맞아요. 현실의 위협이 된 지금 남부권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400만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비전을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해부해보는 겁니다. 편의상 한쪽은 수십 년간 행정의 최전선에서 뼈가 굵은 행정 관료 출신 리더의 비전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한쪽은 제도의 판을 바꾸는 데 집중해온 입법가 출신 리더의 비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명심하실 건 우리는 오늘 어느 특정 정치인의 편에 들거나 특정 진영의 논의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과 그 이면에 깔린 철학 그 자체만을 여러분 앞에 투명하게 펼쳐볼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두 리더는 이 거대한 400만 도시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먹여 살리겠다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단순히 남부권 메가시티의 정책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미래 도시가 어떻게 설계되고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이 정반대의 스타일을 가진 두 리더가 완전하게 동의하고 있는 출발점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절박함입니다. 인구는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지역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죠. 게다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서울행 기차에 오르고 있거든요. 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1980년대 후반에 광주시가 직할시로 분리승격된 이후에 수십 년간 행정구역이 분절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족쇄가 되었다는 사실에 두 비전 모두 완벽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파이를 굽는 오븐 자체를 400만 규모로 거대하게 키워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데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목표는 명확하네요. 살려내자, 그리고 파이를 키우자. 그런데요, 그 커진 오븐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를 두고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관료 출신 리더의 비전을 보면 광주, 서부, 동부, 남부라는 4대 권역, 400만 도민, 그리고 청년을 전면에 내세우는 개념이거든요. 네, 아주 직관적인 숫자와 타겟이죠. 이 청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공간 중심적인 데 뿌리를 두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뭐랄까, 이 첫 번째 비전은 공간과 규모의 경제가 가진 물리적인 힘을 강력하게 믿는 모델이에요. 수십 년간 국가 예산을 다루고 국책 사업을 이끌어온 노련한 행정 경험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아, 물리적인 거대한 판을 먼저 깐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거대한 산업단지를 물리적으로 쫙 깔아놓고 그곳에 글로벌 대기업과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입니다. 강력하고 매력적인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으면 거기서 엄청난 경제적 낙수 효과가 발생하고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청년과 인구가 유입될 거고요. 그렇죠. 아주 전통적이고 확실하게 검증된 성장 공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입법가 출신 리더의 비전을 보면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분은 오히려 그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거래하고 소통할지 그 규칙을 새로 쓰는 데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는 건축가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만드는 시스템 엔지니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스스로 돈을 벌고 그 돈이 지역 내에서 혈관처럼 계속 순환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플랫폼, 그리고 구조적 혁신입니다. 아, 시스템 자체를 바꾼다는 거군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내려주면 그걸로 지역을 개발하는 중앙집중형 국가주도 성장 방식이었잖아요. 이 비전은 그 성장의 주권 자체를 중앙에서 지역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민에게로 가져오자는 직접 민주주의적이고 자립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남부권, 특히 전남과 광주가 가진 지구상 최고의 자산이 뭘까요? 석유도 아니고 석탄도 아닙니다. 재생에너지죠.
맞습니다. 사계절 내내 쏟아지는 엄청난 일사량과 해안가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 즉 재생에너지의 압도적인 잠재력입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100% 재생에너지로만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규제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R200, 즉 R200 규제잖아요. 네, 이 재생에너지가 미래 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이 무기를 누구에게 어떻게 쥐어줄 것인가를 두고 두 비전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전기는 거대한 국가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구조죠. 그런데 관료 출신 리더는 이 재생에너지를 대기업을 지역으로 블랙홀처럼 끌어당기는 초강력 자석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자석으로 쓴다고요? 네, 특정 지역을 분산 에너지 특고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특고 안에서는 전남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를 않고 삼성이나 SK와 같은 글로벌 앵커 기업들에게 직거래로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와, 그것도 아주 싼 값이에요. 그렇죠. 이른바 아리백 특화 산업단지입니다. 수도권의 비싼 전력요금과 탄소 국경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짐을 싸서 남부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제안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강력하네요. 대기업이 내려오면 협력업체들도 따라올 거고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질 테니까요. 그런데 입법가 출신 리더의 접근은 아예 지역 스스로 전남 광주 전력공사라는 지방판 공기업을 세우자고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 공기업이 직접 통제하고 판매합니다. 그 전력 판매로 막대한 수익이 생기면 시민들에게 에너지 배당이라는 형태로 직접 현금성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단순한 공장 돌리는 연료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미래형 공유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와, 지역 경제가 앓고 있는 가장 깊고 오래된 병이 뭘까요?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지역에서 힘들게 번 돈이 혈관을 타고 전부 심장인 서울로 빠져나가는 자본의 역외 유출 현상입니다. 지역의 직장인과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에 저축을 하면 그 대형은행들은 그 돈을 지역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수도권의 대형 아파트 단지나 서울의 빌딩에 대출해주죠. 결국 지역의 돈이 서울을 더 배불리는 밑빠진 독의 물붓기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자본의 빨대 효과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이 돈줄을 막고 지역 안에 돈이 고이게 하는 해법에서도 두 리더의 스타일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에너지가 돈을 벌어오는 방식이라면 금융은 번 돈을 지키는 방식인데 말이죠. 관료 출신 리더는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풉니다. 통합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명분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특별 지원금과 각종 행정적 인센티브를 끌어오고 이를 모아 거대한 균형발전 기금을 조성하자는 해법입니다. 돈을 크게 받아와서 쓴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자칫 소외되거나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낙후된 농어촌이나 변방 지역에 이 기금을 집중 투입해서 도로도 깔아주고 복지도 늘려주는 방식이죠. 아주 검증되고 실용적인 하향식 재분배 모델입니다. 그럼 입법가 출신 리더는 여기서도 판을 새로 짜나요? 맞습니다. 바로 미국의 노스다코타주 모델을 벤치마킹한 지역 공공은행 설립입니다. 공공은행이요? 시중은행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미국 노스다코타주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주정부가 소유한 자체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거치는 막대한 세금과 공공기금을 월스트리트의 대형은행에 맡기는 대신에 자신들의 주립은행 금고에 넣는 겁니다. 아, 자기들 금고에 직접 보관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은행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해서 그 자본을 오직 지역 내의 농부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에서 창업하는 신산업 벤처기업들에게만 저금리로 대출해줍니다. 돈이 밖으로 못 나가게 아예 묶어주는 거네요. 관료 출신 리더가 내놓은 청년 정책 중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건 단연 전남형 만원주택입니다. 잠깐, 월세가 10,000원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 달 임대료가 커피 2잔 값도 안 되는 단돈 10,000원입니다. 와, 그게 가능한가요? 청년들이 독립을 망설이고 결혼을 미루고 결국 고향을 떠나는 가장 크고 뼈아픈 이유가 바로 살인적인 주거비 때문이잖아요. 50만 원, 100만 원씩 하던 월세가 10,000원으로 줄어들면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남는 돈이 엄청나니까요. 그 돈으로 저축을 할 수도 있고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이라는 모험을 걸어볼 수도 있죠.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라는 가장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물리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단숨에 끊어내주겠다는 아주 즉각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혜택입니다. 당장 내일의 월세가 걱정인 청년들에게는 그 어떤 거창한 슬로건보다 강력한 하드웨어적 접근입니다. 하지만 입법과 출신 리더의 생각은 조금 다른 궤적을 그립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주거비가 싸고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해서 청년들이 영원히 그 도시에 머물지는 않는다는 문제의식이죠.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안락한 방 한 칸을 넘어서 자신이 살아가는 이 도시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는 겁니다. 권한을 준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죠? 그래서 이 비전에서는 청년을 단순히 혜택을 받는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도시의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권자로 격상시킵니다. 청년들이 직접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을 기획하는 청년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고요. 또 밤을 새워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해커톤을 상시화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리더가 청년들에게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하고 안락한 집을 지어준다면 두 번째 리더는 아예 도시를 자기 입맛대로 고칠 수 있는 설계도와 망치를 청년들의 손에 쥐어주겠다는 철학적 차이입니다. 도시의 물리적 팽창을 주도하는 산업과 인프라 전략을 들여다봐도 이런 스케일과 방식의 대비가 명확합니다. 첫 번째 리더의 계획서를 보면 숫자가 주는 압도감이 대단하거든요. 통합시장이 직접 전담반장 역할을 맡아서 무려 4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80만 명의 새로운 인구를 끌어들이겠다는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웠습니다. 450조 원이요? 스케일이 다르네요. 공간적으로도 4천만 평,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규모의 산업벨트를 광주, 서부, 동부, 남부 등 4대 권역에 거미줄처럼 쫙 깔아버리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스케일의 돈과 자재를 쏟아붓는 빅푸쉬 전략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두 번째 리더의 목표는 300조 원 유치입니다. 앞선 비전에 비하면 숫자 자체는 상대적으로 덜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의 핵심 이면을 봐야 하는데요. 기업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억지로 지방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스스로 보따리를 싸서 찾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생태계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스스로 오게 만든다? 아까 말한 그 전기요금 혜택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력요금 차등제로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고요. 그리고 지역의 대학들을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맞춤형 계약학과로 전면 개편해서 실전형 인재를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이른바 6대 핵심 조건을 세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철학도 접근 방식도 달라 보이는 두 비전을 쭉 훑어보다 보니 굉장히 묘한 지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평행선을 달릴 것 같은 두 리더의 아이디어가 유일하게 교차하면서 마치 원래 하나였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퍼즐 조각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아, 저도 그 부분 봤습니다. K푸드 산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남북권이 전 세계를 무대로 패권을 줄 수 있는 미래 산업 K푸드 분야입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그 지점이 바로 이 400만 통합득될 시가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상상력의 결실입니다. 사실 농업이라고 하면 흔히들 과거의 산업,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에 인공지능과 글로벌 브랜딩이 결합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리더의 비전에 따라 드넓은 전남의 평야에 800만 평 규모의 거대한 친환경 스마트팜 클러스터가 들어섭니다. 800만 평이요? 네, 방금 전 우리가 얘기했던 값싼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이 거대한 유리온실 속에서는 날씨나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완벽한 품질의 농수산물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가 완성되는 거죠. 와, 진정한 의미의 생산혁명이네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결국 제값에 팔지 못하면 창고에서 썩어갈 뿐이잖아요. 두 번째 제안한 세계 한식대학은 단순히 요리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하죠? K푸드의 맛과 철학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고 여기서 배출된 최고의 인재들과 K푸드 산업공사의 치밀한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이 결합하는 겁니다. 스마트팜에서 나온 원물들을 전 세계로 파는 거네요. 그렇죠. 스마트팜에서 쏟아져 나온 고품질의 농수산물을 전 세계 고급 레스토랑과 마트로 비싸게 수출하는 겁니다. 전남의 압도적인 1차 산업 원물과 생산력 위에 광주의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로 작물의 생육 데이터를 예측하고 물류를 자동화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K푸드라는 글로벌 브랜딩 옷을 입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농도 전남과 기술도시 광주가 행정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파괴적인 상호보완적 시너지 모델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계획서 위의 그림이 아무리 화려하고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여도 결국 그걸 팍팍한 현실의 땅 위에 세워내지 못하면 한낱 종이 쪼가리나 희망 고문에 불과할 겁니다. 실행력이 가장 큰 문제죠. 이 거대한 400만 도시를 하나로 묶어내려면 수많은 기득권의 반발과 지역 간의 알력 다툼을 극복해야 할 텐데요. 결국 이 복잡한 권력을 어떻게 나누고 통제할 것이며 그리고 이 수백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실행할 막대한 돈을 어디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추진 동력의 문제가 가장 큰 허들로 남습니다. 제도의 설계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그 제도를 밀고 나갈 정치적, 행정적 실행력이죠. 우선 관료 출신 리더는 통합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힐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청사 위치, 이거 진짜 예민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광주, 서부, 동부 세 곳에 거점 청사를 두는 3핵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권력의 쏠림을 막고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산이죠.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여의도 국회를 움직여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킨 뒤에 통합 초기 4년이라는 골든타임 동안 무려 2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비를 중앙정부로부터 한 번의 뭉탱이로 받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4년 만에 20조 원이요?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다져진 중앙부처 네트워크와 치밀한 데이터 기반의 협상력을 통해서 국가의 지갑을 여겠다는 노련한 행정가다운 전략이죠. 초기 4년 동안 20조 원을 확실하게 쥐고 시작한다면 정말 물리적인 변화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겠네요. 그렇다면 입법가 출신 리더는 이 예민한 권력 구조와 돈줄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려 하나요? 아예 시장과 행정부 시장이 3개 거점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환하며 근무하는 모바일 거버넌스를 제안합니다. 청사가 고정된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고정된 권력의 중심지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파격이죠. 그럼 어떻게 돈을 끌어오죠? 차기 국가 예산을 수립하는 중앙정부의 성장 패러다임 자체와 이 메가시티의 비전을 강력하게 연동시킵니다. 그래서 아예 대한민국 국부 창출의 무게중심 자체를 수도권에서 남부권으로 영구적으로 옮겨오겠다는 거대한 정치적 체급의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묵직한 경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노련한 행정력으로 막대한 글로벌 자본과 국비를 유치해 안정적이고 즉각적인 물리적 도약을 이루려는 첫 번째 리더의 길을 살펴봤고요. 에너지와 금융의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어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생적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두 번째 리더의 담대한 구조 혁신의 길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길 중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거나 더 우월하다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뚜렷한 명암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 비전은 거대한 규모의 경제가 창출하는 폭발적인 파급력, 수십 년간 국가를 움직여본다만이 가질 수 있는 행정적 뚝심과 협상력이 있죠. 그리고 단돈 10,000원짜리 주택처럼 도민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즉각적으로 내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의 그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비전의 강점은요? 두 번째 비전은 거대 에너지와 금융기업이 독식하던 이익을 시민의 지갑으로 직접 돌려주는 시스템의 재설계, 그리고 시민이 직접 도시의 주주가 되어 수익을 배당받는 자본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습니다. 단순한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 국가의 방향타를 주는 거대 지방정부로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쏟아낸 이 방대한 통찰들이 청취자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수백만 명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선택한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교통수단일 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입니다. 제도의 도면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그것을 현실의 땅 위에 콘크리트로 부어놓고 작동시키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완벽한 물리적 인프라 위에 정교하게 짜인 시민 주권 시스템을 얻는 것이야말로 누구나 꿈꾸는 이상향이겠지만요. 현실은 쉽지 않겠죠. 당장 한정된 예산과 수많은 이해 집단의 갈등이 얽힌 현실 정치의 전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온전히 여러분이 판사석에 앉을 차례입니다. 행정의 노련함으로 거대한 자본을 유치해 튼튼한 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리더, 그리고 에너지와 금융의 완벽한 자립으로 중앙정부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는 시민주권 시스템을 설계하는 리더. 어려운 선택이네요.
과연 현재 전남과 광주가 직면한 극심한 재정난과 복잡한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뚫고 이 거대한 정책들을 책상 위에가 아닌 현실의 땅 위에 굳건히 세워낼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실행 능력을 갖춘 리더십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본질적이고도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어떤 비전이 현실이라는 무거운 중력을 견뎌낼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쉬우니까요. 여러분의 지적 상상력을 한 번 더 자극할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얹어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떠한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 두 비전의 화학적 결합이 기적처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400만 통합 특별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출범하는 역사적인 첫날 아침. 한정된 1호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를 두고 이 두 리더가 집무실에서 가장 격렬하게 충돌할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상상만 해도 불꽃이 튀네요. 혹은 반대로 서로 눈빛만 보고도 이것부터 당장 시작합시다 라며 가장 먼저 완벽하게 합의서에 사인할 단 하나의 정책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아침 출근길 버스나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직접 이 거대한 남북권 메가시티의 첫 번째 초대 시장이 되었다고 상상하시고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뼈대를 발라내는 심층 분석, 오늘 준비한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새로운 인사이트 정보를 받아보세요.